운전지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구조 원리에 대한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제가 뭐 첫 강의 때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동차의 분류는 자동차 셰시 그리고 자동차 바디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바디라고 하는 부분은 차체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겉표면을 우리가 바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셰시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엔진 부분, 그리고 셰시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엔진에 부착된 전기장치를 우리가 엔진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장이란 말은 전기장치라는 얘기입니다. 셰시에 부착된 전기장치를 우리가 셰시 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합쳐서 전기 파트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엔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본체 부분. 자, 우리가 자동차 기관은 엔진은 크게 그 부분을 나누어서 엔진의 각 부품을 구성하는 엔진 주요부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움직일 때 금속과 금속이 마찰을 하게 되겠죠. 이때 마찰 감소를 시켜주고 마매를 방지하기 위한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 오일이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윤활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엔진은 보통 1000도씨 정도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000도 이상의 고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에 이 고온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엔진이 녹아서 늘어붙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냉각 장치. 자, 그리고 일단 엔진 시동이 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랑 연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료 장치. 자, 그러면 연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이 걸리려면 또 하나 공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기를 엔진 안으로 집어넣는 흡배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기 장치와 배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연소시키죠.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열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실제 구동하는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엔진입니다. 자, 사용 연료에 따라서 디젤, 가솔린, 가스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기관은 내연기관이 주가 된다.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쪽에서 연소시킬 수 있는 엔진이 있고요. 안쪽에서 연소시킬 수 있는 엔진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엔진은 전부 다 내연기관이 됩니다. 내부에서 연소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사행장 사이클의 연소기관. 자, 사행장 사이클의 연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 안으로 공기와 연료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고 폭발하고 남은 잔류, 배기가스들을 밖으로 빼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사이클은 사행장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와 연료를 집어넣는 흡입, 그 다음에 집어넣은 공기와 연료를 눌러주는 압축, 그리고 여기에 폭발을 시키는 과정, 그리고 폭발되고 난 배기가스를 밖으로 빼내주는 배기 과정. 자, 배기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흡입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과정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순환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엔진의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각 한 번씩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엔진을 우리가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엔진의 기본 주요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동차의 후드, 본넷을 열어보면 본넷 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드를 열어보면 안에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엔진 커버를 여러분들은 보통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자, 이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우리가 엔진 주요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엔진 주요부의 구성은 여러분들 엔진의 단면을 잘라 보게 되면 엔진은 실린더 위쪽 부분에 실린더 헤드 부분과 아래쪽에 실린더 블록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당연히 공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실린더 헤드 쪽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연소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실린더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스톤이 들어갑니다. 피스톤. 그리고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아래쪽에 크랭크 축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크랭크 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공기와 연료를 집어넣어 주기 위한 밸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밸브가 설치가 되고요. 밸브를 열어주기 위한 캠축이라고 하는 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캠축과 밸브를 연결해서 실제 밸브를 열어줄 수 있는 부품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부품을 우리가 로커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커암. 자, 그러면 엔진의 구성 부분은 우선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외부의 공기가 흡배기 장치를 통해서 엔진 주요 부품으로 오게 되면 흡기 밸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는 연소실로 들어가게 되겠죠. 연소실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배기가스가 발생을 하면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배기 밸브와 흡기 밸브를 움직여주는 부품이 뭐냐면 로커암입니다. 그럼 로커암을 움직여주는 것은 캠축이죠. 네. 캠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이제 폭발이 일어났죠. 폭발이 일어났으면 뭐가 움직여요? 피스톤을 폭발력이 때려주게 됩니다. 그럼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 폭발력은 뭘 움직여 주냐면 피스톤을 움직여 줍니다.
자,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를 움직이고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커넥팅 로드가 이 부분입니다. 막대 부분. 이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 커넥팅 로드가 움직이면 크랭크 축이 회전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엔진 내부 부품이고요. 크랭크 축이 움직이면 이 부분에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휠은 엔진의 바깥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의 볼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이 휠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클러치 커버와 연결이 됩니다. 볼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라이 휠과 클러치 커버 사이에는 클러치 디스크가 들어가겠죠. 즉 플라이 휠은 엔진의 동력을 어디로?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을 대충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플라이 휠 테두리에는 기아 이빨을 이렇게 제가 그려놨죠. 이걸 링기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링기아에는 뭐가 물리냐면 또 다른 기아가 하나 더 물립니다. 이쪽에 그릴까요? 기아가 하나 더 걸립니다. 이 기아는 뭐냐면 기동전동기 핀의 기아입니다. 스타팅 모터.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 때는 키를 돌려주게 되면 기동전동기에 핀의 기아가 튀어나와서 플라이 휠을 강제적으로 돌려서 엔진을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니언 기아는 링기아와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랭크 축과 커넥팅 로드 사이에는 엔진의 응력을 분산하고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흡배기 밸브가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캠축에 스프라켓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에 스프라켓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축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죠. 뭘로? 타이밍 기구라고 합니다. 자, 타이밍 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운전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밍 벨트. 그리고 최근에 차량들은 벨트가 안 나오죠. 뭘로 되어 있어요? 체인. 그래서 타이밍 체인. 그리고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벨트나 체인을 걸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물리도록 해줍니다. 타이밍 기아. 대형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캠축의 구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 타이밍 기아를 이용해서 캠축과 크랭크축이 맞물려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 주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주냐 하면 사행정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스톤은 2회 왕복합니다. 흡입, 내려오면서 흡입, 올라가면서 압축, 내려오면서 폭발,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 따라서 피스톤은 4번 2회 왕복을 해야 되고요. 4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행정입니다. 크랭크 축은 2회전 해야 되죠. 사행정을 완성하려면. 자, 그런데 캠축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는 동안에 흡기 밸브 한 번, 배기 밸브 한 번만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캠축은 1회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엔진의 본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윤활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활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엔진 전체를 윤활을 해줘야 되죠. 즉 마모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커암과 캠축 부분, 그 다음에 크랭크축 부분 전부 다 윤활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크랭크축에 뭘 설치하냐면 기아를 설치합니다. 오일이 올라고 할 수 있는 펌핑 기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크랭크축에는 오일 펌프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일 팬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일 팬에 있는 오일을 오일 펌프를 통해서 끌어올려 주게 되죠. 자, 그런데 그냥 끌어올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과,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펌프와 연결되는 부분에 오일 필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일 필터를 설치를 하고요. 이 오일 필터를 거친 오일이 엔진 내부의 오일 통로를 통해서 위쪽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스톤 쪽은, 자, 크랭크 축 보시면 한쪽은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주걱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주걱 모양으로. 그래서 이걸 디퍼라고 하는데 여기는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윤활 장치를 비산 압력식이라고 합니다. 왜? 피스톤 쪽은 디퍼로서 뿌려주고요. 그냥 뿌려준다는 말이 비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압력을 주죠. 압송식이라고 하는데 오일 펌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를 이용해서 각 윤활부에 엔진 오일을 공급을 해주고요. 엔진 오일이 공급되기 전에는 반드시 오일 필터, 오일 여과기를 통해서 불순물이나 수분이 제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활 장치에 들어가는 오일을 우리가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진 오일은 감마 작용, 마멜 방지, 그 다음에 냉각 작용, 엔진 오일이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엔진 온도를 일정 부분 낮춰주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척 작용, 불순물을 씻어내리는 작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응력 분산 작용, 그리고 기밀 작용이라고 하는데 밀봉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간격을 막아서 압축가스가 아래쪽으로 새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식을 방지하는 부식 방지 작용도 하게 됩니다. 방청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일을 발라놓으면 녹이 안 슬게 되죠. 그래서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 작용까지 해주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윤활 장치가 됩니다. 자, 다음은 냉각 장치. 자,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 자, 냉각 장치는 조금 그림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냉각 장치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엔진이 들어가겠죠. 이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장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정상 작동 온도는 냉각수 온도로 측정했을 때 약 70에서 90도 정도, 뭐 교자에 따라서 85도, 80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70에서 90도 내에 보기가 나오면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을 냉각하기 위해서 앞쪽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합니다. 우리 방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라디에이터에 있는 물은 엔진의 뭐에 의해서? 물펌프에 의해서. 물펌프에서 끌어올라와 지게 되고요. 엔진 안을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자, 엔진 안을 순환을 하게 되면 물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는데 물의 온도가 낮을 때에는 엔진 안을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엔진 온도가 높아지면 라디에이터로 물이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통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밸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온 조절기, 서머스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물펌프, 수온 조절기, 라디에이터, 물펌프, 수온 조절기. 따라서 당연히 라디에이터의 위쪽이 고온, 아래쪽이 저온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면서 냉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는 이렇게 물로만 냉각을 시키면 온도를 다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냉식도 사용을 합니다. 자, 라디에이터 뒤쪽에 뭘 설치하냐면 냉각팬을 설치합니다. 요즘은 뭐 다 승용 자동차에는 다 전동식 팬, 모터가 달려있는 팬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냉각팬을 설치를 하고요. 냉각팬을 돌려주게 되면 더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냉각 장치는 기본적으로 순행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냉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행식은 물로 냉각하는 방법, 공냉식은 공기로 냉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순행식의 흐름은 라디에이터에 물을 넣어주는 뚜껑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라디에이터 캡. 자, 라디에이터 캡은 단순하게 그냥 뚜껑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비등점.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보통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자, 100도씨에서 끓는 물의 온도를 112도씨까지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겠죠. 자, 라디에이터의 상부 부분에서 물은 하부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자, 라디에이터의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뭘 설치하냐면 라디에이터에 냉각 핀을 설치합니다. 이 냉각 핀은 최대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라디에이터는 냉각 핀을 설치를 해서 물이 훨씬 더 빠르게 냉각되도록 해줍니다. 자, 하부에 내려간 물은 물펌프를 통해서
엔진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엔진 내부의 물통로, 물통로를 순환하면서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자, 물통로를 지나면 수온 조절기로 들어가게 되죠. 서머스탯. 일반적으로 서머스탯은 펠릿형이라고 하는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이 펠릿형은 내부에 왁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내구성이 우수한 그러한 그 수온 조절기가 됩니다. 왁스나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전개 온도는 65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85도가 되면 완전히 열립니다. 그래서 65도에서 조금씩 열려서 85도가 되면 완전히 열려서 전량을 라디에이터로 보내줍니다. 그럼 65도 미만일 때는 다시 물통로로 보내주게 되죠. 아예 막아버리니까 물통로, 엔진 내부에서만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자, 수온 조절기를 거쳐서 이렇게 전개 온도가 됐으면 이 냉각수는 어디로 가게 돼요? 다시 라디에이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물펌프, 물통로, 수온 조절기, 다시 라디에이터로 물은 순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물펌프를 구동을 시키는데, 물펌프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랑 연결하냐면 엔진의 동력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그죠? 크랭크축이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축과 벨트로 걸어줍니다. 이 벨트를 우리가 구동벨트라고 합니다. 구동벨트, 드라이브 벨트. 과거에는 펜벨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왜 펜벨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물펌프에서 냉각팬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펌프가 돌아가면 냉각팬도 돌아가게끔. 그래서 펜벨트, 냉각팬을 돌려준다고 그래서 펜벨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뭐예요? 전동식 냉각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동벨트는 워터펌프만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펌프는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있고요. 구동벨트, 펜벨트에 의해서 물펌프는 구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행식 한번 볼까요? 하나 챙겨야 되는 부분이, 라디에이터 상부와 하부의 물의 온도 차는 5에서 약 7도씨 정도 나옵니다. 한 7도 정도 온도가 떨어져요. 위쪽이 뭐 80도였으면 아래쪽은 뭐 73도 정도, 70도에서 73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랭식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앞쪽에서 라디에이터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냉각핀. 자,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뒤쪽에 냉각팬을 설치를 합니다. 자, 냉각팬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펌프와 냉각팬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기계식, 펌프와 팬이 다이렉트입니다. 그 다음에 유체 커플링식, 유체식이 있습니다. 내부에 실리콘 오일을 넣어서 조속에서는 팬과 같이 물펌프와 같이 돌아가고, 고속이 되면 워터펌프 따로, 냉각팬 따로 분리돼서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 팬입니다. 그래서 유체 커플링식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 자동차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전동팬이 설치가 됩니다. 전동팬은 뭐 모터를 이용을 하죠. 유체 커플링 팬은 조속에서는 펌프와 같이 돌아가고요. 고속에서는 펌프와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냉각팬에 의해서 물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냉각장치에서 하나 더 챙겨야 될 것. 윤활장치에서는 뭐 있었어요? 엔진오일. 냉각장치에서는 부동액.
자, 부동액은 과거에는 에탄올, 알코올이죠, 알코올, 글리세린 등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에탄올 글리세린의 단점이 뭐냐면 휘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액들을 우리가 반영구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부동액 성능이 계속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부동액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이 부족하면 물과 부동액을 섞어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혼합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액은 이런 그 에탄올이나 글리세린이 아니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명칭의 부동액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동액들은 영구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뭐 퍼머넌트라고 하죠. 퍼머넌트.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퍼머넌트입니다. 그러면 반영구는 세미 퍼머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퍼머넌트 형태의 부동액을 사용을 하고요. 이 부동액들은 부족할 경우에 물만 보충하면 됩니다. 자, 국내에서는 대부분 영하 30도 이하 이상 내려가지를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액과 물의 비율은 6대 4로 일반적으로 혼합합니다. 물 60에 부동액 40. 이러면 영하 30도 정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뭐 55대 45 정도가 정확하게 30도 정도에 걸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6대 4 또 5대 5 뭐 이렇게 혼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5대5로 혼합해도 되겠죠. 그 외 지역은 6대 4 정도로 혼합을 하면 약 마이너스 30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냉각 장치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료 장치와 흡배기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